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말 정부가 첫 시추에 나서는 동해 울릉분지가 해외 심해 유전과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아직 검증해야 할 과제도 남았지만 석유 탐사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2031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지 않은 현행 탄소 중립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가 미래 세대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내후년 2월까지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평소에 잠이 부족하더라도 주말에 많이 자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말에 잠을 많이 잔 경우 심장병 발병 위험이 최대 19%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계의 미 나사 우주비행사 조니 김이 내년쯤 우주정거장으로 떠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조니 김은 약 8개월 동안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과학조사와 기술 시연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제10호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울산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울산시는 오늘 아침 7시 30분 기준으로 이물질 접촉으로 전선이 끊어지면서 699가구의 정전이 발생했고 신호등 4개가 고장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울산에서 제주로 운항 예정이던 항공기가 결항했습니다. 울산에는 태풍 영향으로 어제 하루 최대 34mm의 강수량과 초속 11.6m 바람이 기록됐습니다. 10호 태풍 산산이 일본 규슈 지역을 관통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풍과 폭우 여파로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90여 명이 다친 가운데 225만 명에 대한 대피령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흙탕물로 변한 하천이 주변의 주택가를 삼킬 듯 거칠고 빠른 기세로 흐릅니다. 도로는 물바다로 변했고 트럭들은 절반 가까이 잠긴 채 멈춰서 있습니다. 전신주가 건물을 그대로 덮친 채 쓰러져 있는가 하면 강풍에 주택 지붕이 날아가고 건물 벽면이 크게 뜯겨 있습니다. 규슈에 상륙한 태풍 10호 산산의 위력입니다. 오이타 현에는 48시간 동안 580mm의 비가 쏟아졌는데 기상청 통계 이후 최대 강우량입니다. 각지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예상되면서 가고시마, 미야자키, 구마모토 현에는 225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これまでに経験したことのないような暴風、高波、高潮が予想され、最大級の警戒が必要です。 인명 피해도 잇따랐는데 규슈 지역 7개 현에서는 강풍의 여파로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선박에서 조업하던 60대 남성이 바다에 떨어져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또 가고시마 현 21만 2천여 세대, 미야자키 현 1만 6천여 세대 등 곳곳에서 정전 사태도 이어졌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태풍에서 다소 떨어진 곳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태풍이 도달하기 전 아이치 현에서는 기습폭우로 무너져 내린 토사가 가정집을 덮쳐 일가족 5명 중 3명이 숨졌습니다. 규슈 신칸센 고속 열차도 운행이 중단되고 일부 고속도로는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규슈와 시코쿠를 오가는 항공편 수백 편도 결항했습니다. 태풍은 느린 속도로 일본 열도를 종단할 가능성이 높아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태풍은 우리나라 북은 찬 공기에 막혀 북상하지 못했지만 해상과 해안에는 여전히 비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해안의 강풍과 너울성 파도는 주말 새벽부터 점차 약해지겠지만 가을 태풍이 10월까지는 영향을 주는 상황이라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사상 최강 태풍으로 일본에 역대급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10호 태풍 산산. 이번 태풍의 한반도 북상을 막은 건 북쪽에서나마 한 찬 공기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견고하게 덮였던 상층의 더운 고기압이 약해지면서 강한 한기가 남부 내륙까지 내려온 상황. 이 때문에 태풍의 길이 한반도가 아닌 일본으로 열렸습니다. 찬 공기가 태풍의 방어막 역할을 한 셈입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는 태풍으로 인한 큰 영향은 없지만 서쪽에는 폭염이, 동해안에는 비바람이 이어지고 해상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제주도 해상과 남해상, 동해상에는 매우 높은 물결과 강풍이 예상되고 해안가에도 너울이 있겠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일본을 지난 뒤 다음 주에는 기온이 다소 떨어지며 폭염이 잠시 주춤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시작되는 9월에는 다시 늦더위 속에 먼 남해상에서 태풍의 씨앗인 열대요란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가을 태풍의 위험이 존재하는 건데 기상청은 또 다른 태풍의 북상은 아직 변수라는 입장입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일부 모델은 우리나라 남쪽에서 북상을 해서 중국 남부 내륙으로 유입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는 모델들도 있고, 또한 다른 어떤 모델은 예측장이 끝까지 나오질 않아서.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9월 태풍의 발생 위치와 한반도로 남하하는 찬 공기의 통로가 어디로 형성되느냐에 따라 가을 태풍 영향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합니다. 태풍의 발생이 좀 더 서쪽 해역에서 일어나고 또 하필 북쪽 찬 공기의 파동 양상에 따라서 북상하는 통로가 보다 서쪽으로 열린다면은 우리나라도 언제든지 태풍의 피해를 맞이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올해는 라니냐의 경향과 온난화가 겹쳐서 북태평양 서쪽 해역의 바닷물 온도가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어서 따뜻하게 부풀어 오른 고기압의 영향이 다른 시기에 비해서 오래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9월에도 상층으로 고기압이 버텨준다는 건 쉽게 기온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가을 태풍이 만들어진다면 한반도 주변까지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찬 공기가 한반도를 뒤덮기 시작했지만 늦더위가 남아있는 초가을까지는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아시아에서 제기된 첫 기후 소송에서 정부의 부실 대응이 일부 인정된 건데 소송을 냈던 아이들은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앞에 현수막과 손팻말을 든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2020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기후 소송에서 헌재가 시민들의 손을 일부 들어준 겁니다. 판결은 끝이 아닌 헌재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본 건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입니다. 해당 조항이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만 정하고 있을 뿐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만큼의 감축 목표에 대해선 어떤 형태의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한 보호 조치로서 최소한의 성격도 갖추지 못해 미래 세대의 과중한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즉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게 헌재 판단입니다. 헌재는 다만 환경단체가 가장 문제 삼았던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 자체는 중간 목표에 해당해 당장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절반의 성공에 가깝지만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책이 부실하면 환경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앞으로 저와 같은 어린이들이 헌법소원에 나서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번 판결이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네덜란드나 독일 등에선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기본권 침해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 환경부는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탄소 규제가 날로 강화되는 국제 항공시장에 발맞춰 우리 국적 항공사들도 지속가능 항공유 사프를 사용한 항공기 상용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부터 인천발 하네다 항공편에 주 1회씩 사프 1%씩을 섞은 항공유를 사용하고 티웨이 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 다른 6개 항공사도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사프 혼합유를 정기 노선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지속 가능 항공유 사프는 화석연료가 아닌 동식물의 바이오매스나 대기 중 포집된 탄소를 기반으로 생산하는 친환경 연료로 기존 항공유보다 탄소 배출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임금 협상과 진료 정상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던 전국보건의료노조가 대부분 노사교섭을 타결하면서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의료 대란을 피하긴 했지만 일부 병원은 노사 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선대학교 병원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병실을 지키던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350여 명이 로비에 모였습니다. 조선대학교 노조는 병원 측을 향해 임금 현실화와 처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대가 없는 희생당여 중단하라!
의료 공백으로 업무 과중을 겪는 노조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인 2.5%까지 완화한 요구안을 병원 측에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호사 불법 의료 근절과 야간 근무 개선, 돌봄 휴가 확대 등도 제안했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 현실, 심한 감정 노동, 장시간 노동으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우리들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장기간 교섭은 결렬됐고 밤새 이어진 노사 자율 협상도 불발됐습니다. 그나마 필수 의료 인력 조합원 400여 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려됐던 의료 공백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공의가 떠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내 업무에서 전공의 업무까지 업무 과중이 되어버린 상황이고요. 그래서 병원은 직원들을 정말로 존중하고 그에 응당하는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파업을 예고했던 의료기관은 모두 62곳. 다행히 대부분 협상이 타결되면서 의료대란은 피했습니다. 전공의 공백을 메우면서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의료 인력과 지역 의료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 간의 조속한 교섭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노세리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대 증원과 간호법 추진 등을 통해 의료 영리화라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동영 의협 부대변인은 어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전부터 비급여 청구 대행과 의대 증원, 간호법, 수도권 신규 6,600병상 확보 등을 통해 의료 영리화를 준비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값싸고 질 좋은 지금의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고 환자들이 더 버티지 못하게 되면 영리화된 병원으로 발길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협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불쾌함을 드러내며 실제로 국민들이 의료 현장에 직접 가보고 판단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동해 울릉분지가 해외 심해 유전과 구조적으로 비슷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석유 탐사의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불확실성도 여전한 만큼 섣부른 기대는 경계했습니다. 임늘솔 기자입니다. 첫 석유 시추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만 갖은 의혹으로 논란이 컸던 동해 울릉분지 탐사. 울릉분지의 지질학적 특성 등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국제 심포지엄이 부산 백스코에서 열렸습니다. 동해 심해 탐사 유망성, 동해 심해 탐사 성공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는데 울릉분지가 해외 심해 유전과 구조적으로 비슷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최근 가이아나 유전이 발견된 수리남 가이아나 분지와 레비아탄 가스전 등이 발견된 이스라엘 인근 레반트 분지 등이 울릉분지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겁니다. 지층 역전에 의한 퇴적물 축적, 석유가스의 이동 경로, 역단층의 존재 유무 등에 있어 유사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스라엘이나 가이아나 앞바다에 위치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수동형 대륙 경계에 해당하고 그곳에 나타나는 퇴적 패턴이 우리 울릉분지에서 나타나는 그런 퇴적 패턴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김 교수는 또 울릉분지에는 석유와 가스가 내부로 흘러들어가는 구조가 있을 것이라며 석유 탐사 시 울릉분지 남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질학적 구조에 기대를 걸 수 있다면서도 결국 시추해봐야 확인할 수 있다며 신중함도 표했습니다. 이번 울릉분지 심포지엄은 지질과학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 지질총회 특별 세션으로 마련됐습니다. 아직 검증해야 할 과제도 남았지만 이번 심포지엄은 동해 울릉분지 탐사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올 하반기 본격적인 시추를 통해 프로젝트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한국계 우주인이 처음으로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한국계 우주인 조니 김이 내년 3월부터 약 8개월 동안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과학연구와 실험 등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사는 조니 김은 국제우주정거장에 머무는 동안 향후 우주 임무를 수행할 승무원을 돕고 지구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과학 조사와 기술 시연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니 김은 지난 2017년 나사 우주인으로 선발됐으며 원정대 65 운영 등 다양한 직무를 거쳤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긴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국 학교에서 500건 넘는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불안에 떨던 학생들은 직접 나서 피해 학교 현황을 수집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불법 합성물, 딥페이크 성범죄 긴급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이틀 동안 조사에 응답한 2,492명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517명에 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협박을 당한 경우도 14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SNS를 통해 불법 합성물 성범죄 피해 학교가 유출되면서 허위 피해를 빌미로 사진, 신상, 금전 등을 요구하는 협박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는 불법으로 합성된 사진과 함께 이름과 직장, 전화번호까지 유출돼 일상이 무너진 교사와 불법 합성물을 만든 가해자가 경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퇴학은커녕 분리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피해 학생도 있었습니다. 수사와 사법 절차에 불신을 나타낸 경우도 응답자의 60%에 달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영상물 등 매체를 유포한 자뿐만 아니라 소지, 열람한 자까지 처벌하고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불안한 학생들은 직접 나섰습니다. 중학생 개발자들은 딥페이크 피해 학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지도를 만들었는데 공개 하루 만에 접속자가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용자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서 행동하실 수 있도록 피해 보시는 분들이 없으시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그런 웹사이트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N번방 사건 당시 정부와 수사기관이 미온적으로 대응해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지 못했다며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수업을 듣는 것, 캠퍼스를 거니는 것,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 대학에서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하는 모든 경험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텔레그램 등 해외 기반 플랫폼이 불법 합성물 게시자 등을 추적하고 차단하는 데 협조하도록 정부가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확산에 정치권도 경쟁적으로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범죄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야당은 단순 시청도 처벌토록 하는 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지인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척결을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처럼 음란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이 무더기로 발견되는 등 범죄 심각성이 커지며 상황 진단에 돌입한 겁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입니다. 사회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내야 합니다. 당정은 우선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허위 영상물 유포는 최대 형량이 징역 5년인데 이를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7년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의 미성년자도 적잖게 포함된 만큼 촉법 소년 기준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포털이나 플랫폼에서 딥페이크 제작물에 표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일단 정부의 뒷북 대응으로 범죄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비판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수사와 처벌이 미진해 한계가 많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미 N번방 사건을 계기로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플랫폼 규제 대응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수사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이나 소지, 구매뿐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며 대책도 내놨습니다. 또 영상물 유통 차단을 위해 플랫폼 등 서비스 제공자들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방안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여야가 앞다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딥페이크 기술 발달로 인한 범죄 피해는 예견된 사태였다는 분석도 적잖은 만큼 정치권이 또 늑장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중국산 직류 전원 장치 등 제품 상당수가 국내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판매 차단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90개 인기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40개 제품 21% 이상이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용품 가운데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이 가장 많았던 것은 직류 전원 장치였고 발광 다이오드와 등기구, 플러그 및 콘센트와 와플 기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생활용품에서는 휴대용 레이저와 승차용 안전모 등 11개 제품이, 어린이 제품에서는 아동용 섬유 제품과 완구, 유아용 가방 등 15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말에 밀린 잠을 보충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심장병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NBC와 CBS 방송 등에 따르면 최근 유럽 심장학회 회의에서 중국 연구자들은 영국의 건강 연구 데이터베이스인 UK 바이오뱅크 참가자들의 수면과 심장 건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자들은 건강 데이터베이스에 수면 시간을 기록한 9만 903명 가운데 수면 시간이 7시간에 못 미치는 19,816명을 수면 부족 상태로 분류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 조사를 벌였습니다. 연구자들이 주말에 잠을 잔 시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뉘어 14년 동안 각 그룹을 비교한 결과 주말에 잠을 가장 많이 잔 그룹은 주말에 잠을 가장 적게 잔 그룹보다 심장병에 걸리는 비율이 19%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연구는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으로 주말에 잠을 많이 자는 것이 심장 건강 개선으로 직결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지난 2분기 출생아 수가 8년여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2분기 출생아는 5만 6,838명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691명, 1.2%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출생아가 늘어난 건 2015년 4분기 이후 34분기 만입니다. 재작년 8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혼인이 늘면서 지난 2분기 첫째아 출생이 1.5%포인트 늘어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연간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1년 전보다 0.06명 감소하면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시도별 출산율은 전남과 세종이 0.97명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0.55명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인데요. 경기도형 가족돌봄 수당이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있어 주목됩니다. 친인척이나 이웃이 아이를 돌봐줘도 돌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송성희 씨는 직장 생활하는 딸을 위해 1년 넘게 쌍둥이 손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남보단 혈육이 낫겠자는 마음에 기꺼이 육아를 떠났지만 체력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에 부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으로 가족 모두 마음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됐습니다. 얼마를 맞춰서 준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손주 보면서 이게 빚진다라는 말을 간간히 들었는데 제가 경험하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도 또 못하겠고. 보건복지부 보육실태조사 결과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사람의 85%는 친가나 외가 쪽 할머니, 할아버지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 경기도가 지난 6월 부모 대신 아이를 돌보는 친인척이나 이웃에 대해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을 추진한 이유입니다. 대상을 이웃까지 확대한 건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대상자에겐 한 달에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데 사업 시작 2달여 만에 벌써 3천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언제나 돌봄 사업이 올해 첫 발을 내디딘 만큼 내실 있는 추진으로 도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화성, 평택, 연천 등 13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데 소득 제한이 없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저출산과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한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이 육아의 새로운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지인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드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디지털 성범죄를 쫓아온 활동가와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이 결코 장난이 아니라
범죄라는 인식 개선도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학교 교육뿐 아니라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홍보도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